안녕하세요. 오늘 또 중국 황제의 서화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릴 조민환 교수입니다. 오늘은 그 전 시간에 이어서 휘종 황제의 다양한 그 벽, 어떤 하나에 이렇게 깊이 빠진 그 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휘종이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요. 이렇게 그 황제가 이렇게 그 기거하는 건축, 그걸 황가 건축 또는 황가 원림이라고 하는데, 그런 그 황가 원림에 그 나름대로 또 정원을 꾸미는데 또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. 정말 재주가 많은 사람이죠. 이제 그런 그 정원 꾸미는데 가장 상징적 어떤 그 기물이 바로 또 태오석이라고 하는, 앞서 우리가 이제 그 예원에서, 그 상해 예원에서 그 72개의 그 태오석을 봤는데, 또 이제 휘종이 발견한 그런 아주 아름다운 태오석이 지금 보시고 있는 그 상용 석도라고 하는 휘종이 그 명명한 겁니다. 상스러운 용이 위로 꿈틀꿈틀 올라간 듯한 그런 형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그 태오석을 발견한 휘종은 굉장히 기뻐합니다. 이게 바로 송나라의 그 어떤 부흥을 상징한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지니고 또 그걸 그림으로 그리고 그리고 이제 옆에 많은 그 화제를 통해서 그런 이미지를 또 이렇게 의미를 또 부여하고 있는 그런 그 작품입니다.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돌 같은데 이렇게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또 새롭게 와닿은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휘종은 이렇게 그림뿐만 아니라 또 중국 서예사에서 또 대단한 그 이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. 스스로 자기의 어떤 그 필체를 만들어냈는데,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계시는 이게 이제 그런 그 휘종의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서예 미학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 서체인데, 이른바 수금체, 뺏상 마를 수착할 숫자입니다. 금자는 이제 쇠금자. 그래서 이제 그 뺏상 마른 듯한 그런 어떤 이 강철 같은 그런 피력을 통해서 아주 날카롭게, 그러면서 이제 어떤 강렬한 이미지를 주는 그런 이 수금체라고 하는 서체를 만들고, 그와 같은 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서예적 능력을 마음껏 발휘한, 이 작품은 상당히 큰 작품입니다. 큰 작품인데, 제가 대만 그 고궁박물관에 갔을 때 마침 북보전할 때 우연히 본 그런 또 작품이기도 합니다. 아주 좀 감회가 깊었습니다. 조금 확대하면 이와 같은 글씨입니다. 바늘보다도 더 뾰족한 듯한 이런 것을 그을 때 그 휘종의 어떤 마음속에 담겨 있는 그런 의식들을 또 우리가 한번 느껴볼 필요가 있겠죠. 천자문입니다. 해서체로 쓴 천자문. 원자는 그 현자를 이렇게 또 서로 상호 이렇게 바꿔서 또 쓰기도 합니다. 주로 휘할 때 주로 많이 이런 식의 작품을 하는데, 이와 같은 해서 말고도 광초로 쓴 또 초서 천자문이 있습니다. 정말 유려합니다. 어쨌든 그 휘종은 이렇게 회화뿐만 아니라 서예,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정원을 꾸미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사유라고 할까 그런 것들, 또 검은고, 우리식으로는 검은고겠죠. 또는 차,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. 만약 황제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, 황제를 부업으로만 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대단한 예술가로서, 문화인으로서 존경받을 사람이었는데, 황제를 부업으로 하고 이런 서화 및 예술 쪽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결국은 북송을 망하게 한 그런 아주 무능한 그런 황제로 역사에 또 자리매김되는 그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. 이 황제, 그러니까 이제 금이 이 북송을 멸망시키니까 이 고종이라고 하는 조구라고 하는 인물, 휘종의 아들입니다. 아들이 또 복건성 쪽으로 이제 내려와서 건국한 나라가 이제 남송이라고 합니다. 이 남송 때도 여전히 이제 금이 침략을 하는데, 이 고종 역시 아버지의 재능을 이어받았는지 대단히 서예에서는 아주 탁월한 그런 기교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, 휘종에게 체경이라고 하는 그런 간신이 있었다라고 한다면, 고종에는 이 진회라고 하는
또 아주 간신히 있습니다. 네. 자, 마이레니카라는 것은 최경도 당대 최고의 사회가였고, 진해도 당대 또 최고의 사회가라 이끌 정도로 아주 잘 썼습니다. 간신치고 글씨 무슨 사람 못하는 그런 역사를 아주 잘 반영하는 그런 인물인데, 고종의 얼굴입니다. 좀 굉장히 곱상하게 생겼죠. 고종이 쓴 그 행서입니다. 그 늦봄에 그 3월달, 우리식으로 보면 이제 그 3월은 음력이니까 4월 초 따사로운 그런 어떤 봄날에 이제 자연 전경을 이렇게 멋있게 쓴 그런 어떤 글입니다. 이제 이 작품은 여기 보시면 부악비라고 해서 당시 이제 금나라의 그 침입에 그 아주 승승장구 이렇게 승전을 거듭했던 장군이 악비라고 하는 그런 젊은 장군입니다. 그래서 이제 고종이 악비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군비, 군사를 잘 조련하고 그와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적군을 잘 방어하고 무찔러라라는 그 편지를 쓴 겁니다. 옆에 이제 큰 그 낙관들은 다 걸륭 황제가 찍은 그 낙관입니다. 좀 확대하면 악비라고 하는. 근데 이 악비는 또 상당히 또 그 글씨가 아주 좋은 힘이 있는 또 그런 또 인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. 낙심부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중국 이 문학의 그 어떤 글귀를 또 이렇게 아주 유려한 문기가 아주 넘쳐 흐르는 그런 어떤 필선으로 비력으로 이렇게 작품한 겁니다. 이건 위진 그 시대 그 중림 지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 해강이라고 하는 인물이 쓴 양생론을 또 나름대로 이제 또 이렇게 한번 써본 겁니다. 이 양생론의 이제 그 말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신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후천적 배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느냐 있느냐 없느냐, 신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철학적 질문과 관련된 점에서 굉장히 유명한 또 글귀기도 하는데, 전부 이게 이제 걸륭제,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게 다 걸륭제가 찍은 그 낙관이고, 이게 이제 가경 황제가 찍은 어쨌든 이 고종은 대단히 이 서예에 나름대로 어떤 또 재능을 보였던, 그러나 이제 휘종처럼 어떤 수금체와 같은 그런 어떤 독특한 서체를 만들어낸 이제 그것은 아닙니다. 자, 이거는 악비 두 개의 글씨입니다. 중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고, 특히 이제 악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제갈공명의 출사표를 또 실제로 써서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충정을 또 발휘한 또 그런 인물인데, 초서로 되돌려 환자입니다. 환자, 하산.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하를 되돌려 찾는 그러한 어떤 것들을 이제 아주 유리한 그 초서를 또는 힘이 있는 그런 어떤 비력으로 표현한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하로서 그 자신의 모든 충성을 다해서 이제 국가를 보호하고 그런 어떤 그 식으로 내가 한번 살겠다라고 하는, 그래서 이제 진중보국이라고 하는 아주 그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이 악비의 글씨입니다.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 출사표,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제갈공명이 그 자신의 어떤 그 충정심을 이렇게 다 펼쳐냈던 유명한 글귀죠. 어쨌든 이 악비와 진해는 이렇게 이제 결국은 이 진해의 그 화친 정책 때문에 악비는 결국 그 죽음을 당합니다. 그래서 진해는 쉽게 말하면 한국판 이완용 같이 이렇게 그 평가를 받는, 오늘날은 조금 중국이 이렇게 이 진해에 대한 평가는 조금 다르게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금나라, 청나라 이런 식의 어떤 오랑캐도 크게 보면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그 역사 속에 들어온다라고 할 때 사실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유가적인 그 역사 의식 속으로 의식에서 이렇게 좋다 나쁘다라고 구분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식으로 이제 또 요즘 이해가 되고, 그런 점에서 이제 진해에 대한 재평가가 있는데, 그러나 역사의 현장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 항주에 있는 그 악비 묘 앞에 이렇게 진해하고 그 부인 왕씨가 무릎 꿇고 있는데, 하도 사람들이 침뱉으니까 침뱉지 말라라고 하는, 죽어서도 중국 역사의 어떤 그런 못된 인간으로 평가받는 그 장면입니다. 이게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